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부모와 학부모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두려움과 설렘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 처음 학교, 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그 설렘과 두려움이 더 많이 교차를 한다고 그래요. 네, 예. 내년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유치원 신입생 모집 온라인 서비스 처음 학교로가 오늘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그 선발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요.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사립유치원 7곳만 참여를 해서 아쉬움을 좀 남겼었는데 네. 올해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공립 사립유치원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되니까 차분히 결정하시고요. 다만 모바일로는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년 입학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도 드는데 네. 자,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요 며칠 황사와 또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 목이 칼칼하다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날씨는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11월의 시작부터 공기가 답답합니다. 황사에 국외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매우 탁한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외출하신다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상황이 나아집니다. 청정한 북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지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계룡과 청양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산지에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세종 20도, 대전 21도, 논산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8도, 태안 19도, 보령 20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네. 시간 참 빨리 흘러가는데 올 초 이 가족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계획들에 대해서 네. 사진 사연을 받아봤었고 그래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나눴던 기억도 나는데 자, 2019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네. 자, 이경림 씨는 2019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아침이 좋다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올 한 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데요. 올해가 또 황금 돼지의 해잖아요. 네. 제가 그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2019년 하나씩 좀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가족 여러분은 2019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래서 미리 좀 이런 사진 사연 주제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T-60 황금돼지해 우리 추억 자랑해봐요라고 정했는데 한 해를 행복하게 해준 가족 여러분의 추억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어떤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큰 맘 먹고 대도시 위주로 네. 갔어야 가능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도 독특한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충무공과 온천의 고장 충남 아산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 현장, 지금 바로 문화나들이에서 떠나봅니다. 온천의 고장, 이순신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아산. 현재의 아산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가득한 예술 도시이기도 하다. 특별한 건축가의 작품인 아트센터,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까지 충남 아산으로 예술 감성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보자. 아산에 자리한 한 민속박물관. 우리 민족의 과거를 담은 곳으로 그 안에는 역사를 간직한 아주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구정 아트센터. 구정 아트센터는 1979년도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완공은 82년도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구정미술관이라고 처음에 출발을 했으나 그 이후에 건물의 다용도의 목적을 두고 이 구정 아트센터로 현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올여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 여기에 나오는 제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 그가 바로 구정 아트센터의 설계자다. 활동명 이타미 준, 본명은 유동룡. 그는 고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귀화도 거부한 채 평생 제일 한국인으로 살았다.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냈기도 했지만 한국의 모국에 대한 그런 열정, 애정,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수덕의 조센징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귀화를 끝까지 않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런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구정 아트센터는 1982년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이타미 준의 건축물로 곳곳에 한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설립자의 큰아들이 되겠는데요. 김홍식 선생이 일본 교토대학에서 공부할 때 서로 인연이 돼서 우리 박물관에 소장된 미나와 이렇게 전시를 하면 좋은 그런 미술관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데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충무공의 땅인 아산을 표현하기 위해 거북선 모양을 형상화하고 충청 지역의 미음자형 가옥 구조를 기반으로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 공간 자체가 웅장함이 엄청나더라고요. 높고 공간적으로도 활용도도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그 공간적으로 압도를 좀 당했었고 이제 도시 한복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젊은 층들이 와서 또 보고 또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 토속 재료를 활용한 건축물. 주변에서 캔 돌을 활용해 돌담을 쌓고 붉은 흙으로 황토 벽돌을 구워 몸체를 만들고 지붕에는 전통 기와를 올려 건축했다. 한국적인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노출된 나무 트러스 구조의 천장에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곳. 이 뜻깊은 건축물은 아산 지역민은 물론이고 모든 한국인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되고 있다. 현재는 구정아트센터는 이타미 준 선생님의 건축 취지와 박물관 성격에 맞게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지어진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모나무르. 지난달 문을 열고 아산의 새로운 예술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누구나 다 어릴 적 꿈들이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살았잖아요. 저 역시 그냥 제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산에 저희 고향에 와서 몸도 마음도 지쳤던 그런 분들을 위해 예술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행복을 나눠서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는 다양한 예술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 잔잔한 물결 위에 자리한 야외 무대에선 라이브 공연이 이어진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인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앙상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떤 아티스트들이나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또 지역을 위한 어떤 부분도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문화 체험이나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 이런 아카데미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 안에는 4개의 전시실도 운영. 현재 진행 중인 작가 4인의 개관 전시회는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이 자연이란 거를 벗삼아서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풀고 싶었어요.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을 때 작가님들도 흔쾌히 그거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각각 전시마다 색다른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철, 식물, 그리고 화해 재료 등을 사용한 환경조형 작가 윤경숙의 자연전을 비롯해 철에 남긴 흔적이라는 주제로 금속 조형을 선보이는 최태훈 작가의 작품. 장성복 작가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전시관 안에 담아냈고, 신병건 작가는 단단함으로 상징되는 강철을 뒤틀고 구기는 등의 시도를 선보인다. 이 갤러리가 물 쪽에 좀 많이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은 물의 그 흐름, 평온한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서로 이제 그동안 저의 작품은 관객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세요 했지만은 이제는 같이 공감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가. 잔잔한 그곳만의 시간에 젖어보는 장소. 자연과 어우러져 일상의 여유를 누리며 예술의 정취를 자연스럽게 느껴본다. 아산에서 그런 퀄리티 있는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게 만든 곳이 이곳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이곳에서 삶의 문화를 충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아산으로의 문화 나들이. 역사와 예술가의 정신을 담은 아트센터로, 그리고 전시와 공연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깊어가는 이 가을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네, 뭐 예술 공간이기도 하지만 네. 이 공간들이 참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현대적이면서도 공간 하나하나에 우리 고유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나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전시 공연을 보시고 이 건물을 잘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또 특히 구정아트센터 안에 온양 민속박물관이 있으니까요. 민속 자료도 보시고 또 전시도 보시고 일석이조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복합문화공간 모나무르. 지역 아티스트나 이 공연에 목말랐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 공연들이 많이 펼쳐져서 시민들에게 휴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관 기념 전시가 12월 10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맘때면 아산 곡교촌에 또 은행나무길이 근사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 예. 가을빛도 느끼시고 또 아산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경남 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성에 가면 자란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제철 수산물들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맘때 가을의 제맛을 느낄 수 있는 별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맛일지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노래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말이죠. 아름답고 앙증맞고 예쁘고 거기다 맛있기까지 한 그야말로 엄청난 청정해역의 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삐줄게 가시도 거리비. 가을 하늘을 닮아 유난히 파란 바다 고성 자란만입니다. 힘차게 물살 가르며 달리는 출근길. 어부마음 들었다 놨다 설레게 하는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갈매기 노래하는 붉은 꽃이. 야, 여기서 주호까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걸리죠? 우리 작업장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10분 정도. 예. 10분만 나가면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검어진다 할 정도로 엄청 늦게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통 몇 시쯤 나오세요? 보통 우리 5시 반 정도 작업하러 가요. 약간 확실히 쌀쌀할 때 좀 먹어야 맛있는 거니까. 예. 지금은 네. 제철. 제철이다. 예. 제철이란 것은 그만큼 맛이 있다. 예. 씨알이 굵다. 두둥실 떠있는 부표는 황금 노다지 표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묵직한 어망을 탈탈 털자 소나기처럼 가리비가 쏟아지는데요. 수확에서 선별, 세척까지 기계가 대신하면서 일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야, 엄청나네. 이게 또 이름이 있더만요. 그냥 가리비가 아니라. 예. 이게 홍가리비라고 합니다. 홍가리비. 딸서 홍가리비. 또 다른 걸로 단풍이 나는 계절에 맛있다고 해서 단풍가리비. 그 정도. 착하게 주는 거예요? 예, 올해 착한 거. 괜찮은 거고. 이게 꽉 차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이 가리비는 생산 때문에 대부분 한 70%를 차지하고. 자라는 조건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다 맞습니다. 수온이 따뜻하고 바닷속 영양이 풍부한 자란만은 가리비 양식의 최적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 청정 해역에는 이 안심하고 해산물을 그렇죠. 내가 직접 이 칼로 깎아요. 자란만이 얼마나 깨끗한 곳입니까? 고기 끝난 거니까 바로 생으로 먹어봐야 되겠죠. 즉석에서 맛보는 가리비 회맛 궁금하시죠? 짭조름하지만 안해요. 단맛이 있네. 그러면은 바닷물 때문에 좀 짠맛이 계속 입안에 넣어서 먹다 보면 단맛이 있네. 달달한 맛이 일품인 가리비는 이물질 탈탈 털어 깨끗하게 세척. 포장까지 마치면 올가을 바다 농사의 끝이 보입니다. 요즘은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막 걷어들인 거 보면 이게 다 내 건데 이게 다 이제 통장에. 뭐니죠. 그렇죠. 고생은 보람이죠. 예. 그럼 요때부터 해가지고 한 봄까지는 바짝. 3월달까지. 제일 맛있는 게 11월달, 10월달부터 해갖고 3월달까지 제일 맛있어요. 그때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기분 좋고 뭐라 해도 좋고. 아시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눈대중으로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11kg? 11kg. 11kg. 예, 11kg. 눈으로 안 11kg 100. 11kg. 오케이. 11kg 100. 자, 11kg 100. 명예에 걸렸어. 11kg 100. 뭐야, 12kg 넘는데?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 명예에 걸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11kg. 딱 정확하게. 또 하나 만나. 막간을 이용한 달인 찾기 게임. 자, 그녀의 명예와 운명이 걸린 무게 중량 맞추기. 자, 11kg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 작고. 자, 지금 보다 못한 분 한 번 나오셔서 한국 사람 답답해. 내가 나오는데. 자, 베이선홍 씨의 명예에 걸린 문제. 가리비 10kg 달리기.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10kg. 100g 괜찮아. 지난해 고성 가리비 생산량은 3,800여 톤. 올해는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10kg에 덤까지 올린 가리비는 전국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오늘만 해도 엄청난 양을 소화한 거잖아요. 예.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한 2톤 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요. 하루에 2톤? 예. 와, 아까 배에서도 봤지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부 인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럼 인천으로 가면은 수도권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데, 제 입맛은 언제 사로잡아 줄 겁니까? 작업 마치고 지금 우리 음식을 조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리비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눈맛, 귀맛, 입맛 사로잡는 가리비 요리 한상 거하게 차렸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가리비 앞에서는 가릴 수 없는 게 가리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단품 가리비인 거고 요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물론 간단하게 하시도록 하시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드리는 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간단한 음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래요. 좀 놀릴 놓잖아요. 원래 뭐 다 간단하다 얘기하시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거를요? 가정집에서도. 가정집 어느 가정집이요? 적어도 저희 집은 아니라는 팩트 체크. 전 지져 먹고 쪄 먹고 무침으로 먹고 어떻게 먹어도 가리비 본연의 맛으로 보답하는데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환절기 건강 잡는데도 그만입니다. 청정바다 자란만의 자랑, 탱탱하게 살오른 가리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자타공인 맛의 최강자. 가성비는 기본, 가심비도 합격한 가리비로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자란만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색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다. 예, 맛이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제철 가리비 드시러 고성으로 오세요. 맛이 기가 막히다. 네, 경남 고성의 단풍 가리비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리비, 왜 이름이 가리비일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해산물을 즐겨 드시지 않는 분들도 이 가리비는 크게 가리지 않고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리비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화면을 보니까 이 가리비 굉장히 그 단맛이 난다고 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 그 맛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리비 많이 먹고 싶네요. 네, 저도 지금 입에 침이 자꾸 보이는데요. 이 가리비가 보들보들하면서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잖아요. 이 제철 가리비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 가리비 요리 드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남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매년 건강 검진을 받는데 이 검진을 받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아니 결과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지방간이 좀 있다고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뭐 저부터라도 이 지방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는데 마냥 방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질환이 이 지방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성인의 30%가 지방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나는 술 한 잔 마시지 않았는데 왜 지방간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을 위해서 소화기내과 표진실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지방간인데 일단 지방간 하면은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인 거다. 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정확히 지방간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방간은 그 이름처럼 간에 과도하게 있는 지방이 특히 중성지방이 주로가 되겠는데요.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진단을 위해서는 전체 간의 무게의 약 5% 이상의 지방이 쌓였을 때 지방간으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 간을 직접 꺼내서 무게를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MRI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지방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정상 간의 겉모습은 확연히 눈에도 선홍색인데 비해서 오른쪽의 지방간 사진은 겉으로 보기에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정상간에 비해서 오른쪽 지방간의 현미경 사진에서는 동글동글한 하얀색 지방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흔히 우리 간 검사를 하면 간 수치가 높다 이런 말도 하게 되잖아요. 이 간 수치가 높다라면 지방간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지방간은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 수치, 즉 간 효소 수치는 AST, ALT 또는 GOT, GPT라고 하는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 수치들은 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간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 아니더라도 어떤 급성 바이러스 감염이나 만성 간질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경화라고 얘기하는 간경변증이나 간과는 관련 없이 담낭 질환에 의해서도 간 수치들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랐다고 다 지방간을 예상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라고 나오면 좀 더 지켜보다가 이 수치가 좀 높아지면 지방간이 좀 더 심해지면 그냥 약 먹으면 된대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이 지방간의 위험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되는 건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지방간이 질병으로 분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부터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간을 질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증상,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좀 많이 쌓인 상태로만 보았던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방간은 이렇게 단순히 지방이 쌓인 상태만을 말하는 단순 지방간과 또 주변 조직에 이 지방세포가 침착이 되면서 염증도 만들고 간세포의 손상도 만든 지방간염의 상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지방간은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고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방간염의 상태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서 좀 길게 10년 정도 보았을 때 10에서 20%에서는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단순 지방간에서는 15에서 20년 정도 길게 보아도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아래에 있는 지방간염은 10년 동안 간경변증 발생 확률이 5에서 20%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0년 후에 간암이 발생할 확률도 단순 지방간은 0.5%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서 밑에 지방간염이 되면 간암의 발생 확률이 1.7에서 2.3% 정도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 가지 상태가 진행하는 양상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지방증, 단순 지방간이냐 아니면 지방 간염의 상태인가를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에서 단순 지방간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방간염까지 진행을 하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고요. 또 지방간염의 상태까지 진행을 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초음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꼭 조직검사까지 해야만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방간 환자들을 모두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지금 당장은 단순 지방간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언제 지방간염으로 발전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간을 진단받으셨다면 바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 지방간의 대표적인 원인이 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술. 저도 아버지 술 못 드시게 하는데 이 지방간을 대표하는 유발하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가장 흔한 원인은 술입니다. 술 이외에도 비만이나 그 외에 동반된 질환들, 대표적인 것들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대사증후군 같은 게 있으면 증가한다고 하고요. 드문 경우지만 영양 심하게 결핍되었을 때나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뺐을 때, 그리고 경구로 식이를 못하는 환자에서 정맥 영양을 오래 유지한 경우, 그리고 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어떤 특정 약물을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만성적으로 복용한 경우에도 지방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외의 원인들은 굉장히 적은 확률을 차지하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술이다 보니까 음주와 관련해서 알코올 때문에 생긴 알코올성 지방간과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마시면 이렇게 지방간이 오는 건지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방간을 진단하고서 환자분이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인지 아니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인지를 구분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분의 음주력을 여쭤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본인이 실제 마시는 술보다 조금 줄여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전엔 이만큼 마셨지만 최근에는 좀 안 마셔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사람에 따라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마시면 만성 간질환, 술에 의한 지방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실 때는 그 술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그 잔의 크기가 다른데요.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맥주, 와인, 막걸리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컵, 잔의 크기가 좀 크죠. 그에 비해서 알코올 도수가 좀 더 높은 양주나 위스키, 소주만 해도 잔의 크기가 훨씬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맥주잔 한 잔을 한 350cc 그리고 막걸리는 한 200cc 정도로 계산을 하고 또 소주는 한 50cc, 양주나 위스키 같이 조금 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한 35cc 정도로 잔의 크기를 계산했을 때 신기하게도 이 각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총 함량이 비슷합니다. 네, 보통 9에서 10g 정도로 일정한데요. 그래서 표준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표준잔은 그러니까 술의 종류와 관련 없이 몇 잔을 마시느냐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라면 하루 20g, 그러니까 표준잔으로 술 종류와 관련 없이 2잔씩을 매일 마실 때, 그리고 여성에서는 절반입니다. 10g 이상을 매일 마실 때 이런 사람에서 발생한 지방간은 알코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20g, 10g의 양을 주 단위로 환산을 하면 남성에서는 주 소주 2병, 여성에서는 주 소주 1병이 되겠는데 이만큼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서 지방간이 발생했다고 하면 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원인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회식 자리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포금을 하지 않는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는 뭐 매일 네. 그냥 식사하시면서 한두 잔 반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어르신들도 지방간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요. 네, 가능성이 아주 높으시겠죠. 하루 2잔씩을 매일 마신다고 하면 그 음주량 기준 20g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간 가능성이 뭐 90에서 100%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포금하지 않더라도. 네네. 네, 그리고 또 일주일에 소주 3병씩 이렇게 다 마신다고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알코올성 간질환 위험 인자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해도 안 생기는 사람, 또 그거보다 조금씩 더 적게 마셨는데도 빨리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코올성 간질환의 위험 인자를 표로 좀 보시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총 알코올 섭취량입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또 얼마나 오래 마셨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조금만 마셔도 잘 생기고 또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가진 환자에서 더 잘 생깁니다. 또 환자의 기본 영양 상태가 중요해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영양소를 잘 챙겨서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경우보다 끼니 걸러가면서 드시는 경우에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훨씬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지방간으로 판정이 되면은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알코올성 지방간 그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지방간을 진단하다 보면 진료실에서 이제 본인이 술을 좀 마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있네요 진단해드리면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렇다 아니면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생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적인 과음 한 사람에서는 장기 과음자에서는 90에서 100%가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긴다고 할 만큼 그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그 음주 상태를 끊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더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지방간염, 지방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과다 음주자의 90에서 100%에서 지방간이 생기는데 이 중 다시 10에서 35%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8에서 20%는 간경변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간경변은 이 자체가 간암의 위험 요인이 돼서 간암이 15%나 발생을 하고 우리가 흔히 5년 생존율 이런 거는 암에서 주로 계산을 하는데요. 간경변 자체를 5년 생존율을 35%로 볼 만큼 간경변 자체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간을 진단받으셨다면 술 때문이려니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 순간부터 금주 또는 절주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술을 딱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이 정도 허용 범위 내에선 마셔도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술이 우리 다양한 장기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또 다양한 암의 유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면 술을 접할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아까 말씀드린 표준잔,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잔의 크기로 한 2잔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잔 정도까지. 하지만 3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소화기계나 방금 말씀드린 간, 뇌나 어떤 다른 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4잔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 2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이 되면 또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이 되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유전적인 소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분해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2잔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알코올성 이 지방간은 술이 원인이기 때문에 술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한 잔도 안 드시는 분이 지방간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왜 생기는 건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비만입니다. 비만. 네, 예. 비만은 체질량 지수를 25 이상일 때로 정의하는데요. 혹시 두 분 체질량 지수 알고 계신가요?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 뭐 키에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누고 곱하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좀 안 하게 돼요, 솔직히. 네. 예.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체질량 지수를 통해 이제 비만도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60kg 사람이라면 60을 1.7, 그러니까 키의 단위가 미터라서요. 1.7로 두 번 나눈 20.7이 체질량 지수가 되는 건데요. 20.7은 표에서 보시면 정상 범위에 들죠. 이렇게 18.5에서 한 23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23을 넘어가면 이제 과체중으로 보고요. 25부터는 비만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30을 넘어가면 중등도 비만, 35를 넘어가면 고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의 경우는 또 계산이 좀 다른데요. 예. 배꼽 바로 위에 둘레를 줄자로 재서 남성의 경우에서는 90cm를 넘어갈 때 네. 여성의 경우에서는 85cm를 넘어가면 전체 체중이랑 관련 없이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비만 환자에 속한다고 하고 이러한 비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비만과 관련 없이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뭐 대사증후군 같은 관련 질환들이 계속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 지방간의 유병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20년 동안 지방간 인구의 비율이 3배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지방간의 유병률을 많게는 한 35%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비만 인구 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내가 지방간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네, 지방간이라고 해서 어떤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감이나 오른쪽 윗배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경우보다는 어떤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우연히 찾았다가 진단을 받으시거나 건강검진을 하다가 지방간을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방간의 진단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 초음파, 간 탄력도 검사, CT, MRI 같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지방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다 병원 가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 관련 있는 위험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방간이 있을까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네, 내가 지방간이 있을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7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각 항목들에 내가 해당하는 점수들을 다 합해서 8점 이상이 되면 지방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나이인데 35세 이상이면 다 2점. 그다음에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1점이 되고요.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 항목별로 2점씩, 그리고 남성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다 1점, 여성에서는 폐경 후면 1점, 폐경 전이면 0점입니다. 아래 2가지 항목은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는데요. 앞에서 계산한 체질량 지수가 23 미만, 그러니까 정상 체중의 경우에는 점수가 안 올라가지만 과체중 23부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25를 넘어가면 2점, 27을 넘어가면 3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또 허리둘레는 괄호 안의 수치는 이제 여성에서인데 남성의 경우 80cm, 여성의 경우 75cm까지는 0점이지만 10씩 늘어감에 따라 2점, 3점, 4점까지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동반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뚱뚱하고 복부 지방이 좀 있고 BMI가 좀 높으면 이 두 가지 항목만으로도 점수가 7점이 되니까 지방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날씬하고 정상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좀 있고 어떤 동반된 질환이 한두 가지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거나 술을 좀 마시는 사람이라면 날씬하다고 해도 지방간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네. 술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뚫어져라 표를 보면서 네. 열심히 좀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방간이 좀 의심이 된다. 아니면 그 진단을 통해서 지방간이라고 나왔을 때 그렇다면 물론 관리는 필요하겠죠. 네. 근데 무조건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간의 치료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다른 질환을 치료 생각하면 병원에 다니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는 이런 치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말 그대로 생활습관 개선, 술 줄이고 체중 줄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앞에서 알려드린 바 같이 어떤 상태가 단순 지방간이고 어떤 상태가 지방 간염까지 간 상태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간을 진단받으셨다면 무조건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관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 점점 더 심해진다 하면은 당연히 치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죠.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만약에 동반 질환,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조절되지 않아서 진행하는 지방간이라면 그런 기저질환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또 비만이 해결되지 않아서 초고도 비만일 경우에는 비만 치료의 일환으로 수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는 금주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금주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어느 정도 빼야 이 지방간이 또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은 당연히 금주가 첫 번째고요. 그 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무조건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빼는 것도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체중 감량의 목표를 자기 체중의 10% 정도로 잡고 너무 빠르지 않게 넉넉히 6에서 12개월에 거쳐서 서서히 빼신다면 안전하고 또 지방간을 없애는 데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건강톡톡 오늘은 지방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운동요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방간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여쭤보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게 걷기, 달리기, 등산, 수영이나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이런 유산소 운동들을 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지방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근육의 양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근소실, 근육의 양이 정상보다 적은 단계에서는 지방간의 위험성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지방간과 근육량은 관계가 밀접한데요. 그래서 적어도 주 2회 이상 자기 체중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구를 사용한 전신의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 중요한데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지방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 내과 전문의 표진실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황사에 국외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매우 탁한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외출하신다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상황이 나아집니다. 청정한 북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높고요.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역별 내십니다. 오늘 정오까지 일부 내륙에는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세종 20도, 대전 21도, 논산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8도, 보령 20도, 서천 22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D60 황금 돼지의 해 우리 추억 자랑해봐요였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411번님, 올해는 아파트에 아기 친구도 생겨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함께 셀프 돌잔치도 했습니다. 아기 엄마들과 함께 하면은 하루가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와, 육아 동지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예, 좋은 표현이에요, 동지. 네. 네, 2123번님. 다정스러운 우리 아들이 올해 군대에 갔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됐는데 이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한시름 마음이 놓인답니다. 얼마 전에 휴가도 나와서 사진도 예쁘게 찍었어요. 어떤 사진이죠? 재밌게 아주 잘 찍으셨는데 그래요. 네. 앞으로 늠름하게 군제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5646번님, 시골 동네 언니들과 동해 여행 중입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나이 차이는 있지만 함께하니까 참 좋고 와. 예쁜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네. 와, 언니들과 동해 여행 중이시군요. 네. 예. 7658번님, 올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풍경에 감탄하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요. 네.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죠.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6990번님, 황금 돼지해 이제 2달 남았는데 이렇다 할 추억이 없어서 부랴부랴 예전부터 계획해왔던 인천 팔미도를 다녀왔습니다. 오. 짧은 여행이었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팔미도 다녀오셨군요. 네, 0180번님, 올해는 우리 남편의 끼와 재주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의 재주를 발휘할 수 있게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받침대가 되렵니다. 화이팅! 네. 이걸 다 직접 만드셨다는 우와. 거 아니에요? 네. 예, 솜씨가 좋으십니다. 1051번님, 큰애 07년 돼지, 19년에 돼지띠 넷째 막내를 만났습니다. 큰애가 같은 황금 돼지띠라고 막내를 무척 예뻐하고 좋아해 줍니다. 우리 4남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주렴. 그렇군요. 네. 막내가 또 이렇게 왔는데 네. 큰애와 막내가 와. 같은 돼지띠. 네. 좋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분께 오늘도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5회 대전음악제가 내일 오후 3시 대전시립미술관 특설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이 펼치는 무용극 분상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마련됩니다. 제8회 십리길 걷기 대회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월평사이클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세종의 역사와 인문을 만날 수 있는 새호락 공연이 내일 오후 4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천안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내일 오후 5시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에서 있습니다.
극단 당진에서 마련한 시대극 바람꽃은 10일 오후 4시와 7시 당진 문예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벽산이 굽어 보이는 세종 금암 1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전원 마을입니다.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벗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웰빙 라이프.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에서 만나볼게요. 네, 오늘도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과 휴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